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의 어느 가까운 섬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근무한 레이더 사이트는 부산에서 배 타고 조금 들어가면 사람 얼마 살지 않는 작은 섬에 있는데 그 섬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해군으로 복무했던 나는 제대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고립된 섬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다. 아침마다 해무가 잔뜩 끼어서 아침 저물을 할 때면 100명도 채 안 되는 부대원들의 얼굴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리고 밥을 하면 다음날 곰팡이가 필 정도로 습했다. 밤이면 산짐승 울음소리에 시달려야 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발이 수천 개 달린 이름 모를 커다란 벌레들이 내무실로 기어들어와 새벽마다 기상에 구충 방역을 해야 했다. 레이더 사이트의 뒤편은 절벽이었는데 철조망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앞에서 병장에게 배트를 맞을 때면 일병과 이병들은 그 병장이 언제 우리를 밀어 떨어뜨려 죽일지도 모른다는 목숨의 위협을 느껴야 했다. 특히 정신병자인 통신장 황성사에게 맞을 때는 다른 고참이 철조망 구멍 앞을 막아주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다. 개구멍 뒤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 뒤로는 시커먼 바다가 넘실거렸다. 그곳에서 자살을 많이 했다고 해서 바위의 별명이 자살바위였다.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아 고참에게 그곳을 소개받았을 때 난 섬의 분위기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격오지였기 때문에 PX는커녕 육군이 환장한다는 황금마차 같은 것도 없었다. 단 음식 구경하기가 힘들어서인지 부대원들은 하나같이 신경과민에 걸린 놈들처럼 기행을 일삼는 일이 많았다. 특히 여름이면 하는 이상한 짓이 있었는데 밤마다 들어오는 커다란 독충들을 페트병에 하나씩 잡아넣어서 싸움을 시키는 거였다. 일주일 정도 잡아모으면 왕사마귀, 진해, 하늘소, 장수풍뎅이 그리고 이름도 모를 벌레들이 수십 마리가 병 안에 갇히게 된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죽이고 뜯어먹는 싸움이 시작되는데 왕매미 같은 놈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죽고 사마귀도 별 볼 일 없었으며 늘 진해와 풍뎅이의 전투가 결승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진해를 물에 끓여 부대원들이 나누어 마시는 거다. 그래야 이 섬에서 귀신에 안 홀리고 건강하게 있다가 제대하는 거라는 미신이 있었다. 진해 물은 별 맛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먹을 때마다 찜찜했다. 이 방법은 예전에 부대에 난리가 났을 때 영험한 무당이 알려준 거라며 이 미신적인 의식은 레이더장도 방관하거나 참관까지 했다. 이 레이더 사이트에 올라오려면 작은 산 하나를 타야 했는데 진입로라는 게 짐승길처럼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길이었다. 산을 빙 둘러 올라와야 되는 그 진입로 대신에 부대원들만 알고 있는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가야 한다는 룰이 있었다. 길이 험하기도 하고 중간쯤 있는 문제의 장소, 처녀사당 때문이었다. 처녀사당이라는 이름의 날가 부서지기 직전의 사당이었는데 퍼렇고 뻘건 금줄이 쳐져 있고 앞마당에는 커다란 돌들로 흉흉하게 메워져 있는 우물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 폐허였다. 사는 사람은 없었다. 처녀사당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주하사라는 UDT 출신 하사에게 들을 수 있었다. 사연인즉 이 부대가 70년대에 들어왔는데 부대를 건설하던 군인과 인부들이 이 사당에 살던 무당에게 숫자를 찝쩍거렸다고 한다. 무당은 자꾸 그러면 경을 친다며 협박을 했고 여자가 예뻐서 화가 난 군인들은 5~6명이서 돌아가면서 무당을 겁탈했고 일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강간범들은 여자를 죽여 우물에 빠뜨리고 그 위로 돌을 쌓아 메꾸어 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 사당은 처녀사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30년이 지나도록 허물지 못하고 새로 짓지도 못한 채 흉한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다. 군인이 군복을 입고 이곳을 지나가거나 귀신이 부대에 왔을 때 진의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귀신에 시야 미치거나 죽는다면서 우리가 저 진의 물을 먹는 이유는 이 사당 때문이었다. 나는 귀신을 안 믿었지만 시청각으로 귀신 강의를 듣고 나니 진의 물을 마시길 잘했다는 안도감이 들기도 했다. 부대에 어느 정도 적응을 마친 3개월째 되는 여름날 우리 부대에는 독감이 퍼지는 사건이 생겼다. 에어컨도 없는 우리 부대에 그것도 한여름에 독감이라니 그것도 전탄병들이었다. 우리 부대에는 2개의 내무실이 있었는데 내가 속해 있던 1내무실은 행정, 조리, 병기 등 작별의 15명이 생활했고 2내무실은 10명씩 나누어 삼직제로 레이더를 보는 전탄병들 30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내무실은 늘 어두운 커튼이 쳐져 있고 늘 20명 정도의 전탄병이 자고 있었다. 한꺼번에 10명이 넘게 감기에 걸린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전 대장이 관사로 돌아가자 전탐정이라는 대위 한 명과 조리장 등등이 병사들을 불러 모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로 물었고, 감기가 돌기 시작한 전날 밤 당직을 섰던 한 수병이 어젯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새벽에 플래시를 하나 들고 안전 순찰을 도는데 불이 꺼진 이내무실의 순찰을 위해 들어갔을 때 2층 수면실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게 보이더란다. 플래시를 비추면 고참들 잠이 깰까봐 눈이 어둠에 적응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잠시 후 분명 머리 긴 여자 하나가 들썩거리는 게 보였다. 당직병은 그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여자가 입은 옷이 알록달록한 무당 옷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몸이 굳었다고 했다. 이 여자가 이번에는 옆자리의 수병 위에 가서 앉더니 또 같은 행동을 하더란다. 당직병은 몰래 슬그머니 문을 열고 도망쳤다고 한다. 얘기를 들은 간부와 병들은 저마다 처녀사당, 무당년 등등 욕을 하며 누구 하나 당직병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대위는 걔네들 지내 물 마셨어? 라고 심각한 얼굴로 물었다. 그 병들은 근무 시간이어서 지내 물 의식을 치르지 못한 병들이었다. 약을 먹이고 난리를 쳤지만 10명의 전탐병들은 시름시름 앓으며 말라갔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전탐조장은 전대장에게 이 사실을 고했고, 전대장은 의사를 부를 생각은 안 하고 마을의 무당을 불렀다. 나는 귀신은 못 봤지만 무당이 신기한 짓 하는 건 이때 처음 봤다. 웬 할머니 하나가 전대장 차를 타고 부대에 도착했는데 그 할머니가 무당이었다. 무당은 들어오자마자 의학 시발년 개같은 년 소리를 막 지르더니 경기를 일으켰다. 그리고 부대원들을 붙잡더니 너네 고독 다려 처먹었지. 이러는 거다. 알고 보니 우리가 지내 다려 먹는 게 연매 고독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주술 중 최상위에 속하는 거라더라.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 짓을 계속하는 바람에 귀신이 더 사람한테 해를 입힐 수 있었다고 했다. 그 고독을 권해준 무당은 분명 귀신의 부탁을 받은 거라며, 무당은 바로 굿을 준비하고 부대 사방에 나무와 자살바위 입구 등에 금줄을 쳤다. 어느 부대나 그런 말들이 있지만 특히 이 부대는 영적으로 안 좋아서 자살바위가 있는 북쪽으로 저승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누가 뚫었는지도 모르게 늘 구멍이 나 있는 철조망도 그 이유라고 했다. 그 앞에서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울고 난리를 치기도 했다. 전 부대원이 보는 앞에서 한판 굿을 벌인 무당은 죽은 처녀 무당 이름도 알아맞히고 강간범이 5명이었다는 것과 민간인이 절대 알 리가 없는 이 부대 자살자 이름도 맞추고 하는 놀라움 속에서 살풀이를 마쳤다. 무당의 말에 의하면 섹스의 맛을 들인 이 귀신이 원한보다 세욕에 미쳐 날뛰는 것이니 귀접에 의한 기빨림 외에 큰 화는 없을 것이므로 걱정 말라시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을 했다. 앞으로 33일 동안은 절대 부대 내에서 자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실로 공포스러운 경고였다. 굿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알아누웠던 전탐병들은 다음날 거짓말같이 일어났고, 그 후 며칠간은 통신장애 미친 집안 빼면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UDT 출신 하사가 부두를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서는 당직 위병 등을 보고 안심했는지 거품을 물고 기절하는 일이 벌어졌다. 잠시 후 깨어난 하사는 진입로 부근에서 귀신을 봤다며 벌벌 떨었다. 진입로 초입에서 무당 옷을 입은 여자가 커다란 나무 꼭대기에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에 놀라 한달음에 산 꼭대기 부대까지 달려왔다고 했다. 두 번째 이야기, 고양이와 귀접. 고2 때 주말 할머니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었다. 보통 할머니 댁에 가면 토요일 점심쯤이나 일요일 오후에 돌아오는 패턴인데 토요일 저녁쯤에 졸업한 동아리 선배로부터 문자가 왔다. 전에 알려준 민간요법 좀 가르쳐주라. 나 요즘 무서워서 못 자겠어. 답장으로 내. 라고 보냈더니 전화가 왔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갈라지고 눌러붙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느낌이 싸했다. 가더나 살려줘. 무슨 일이에요, 형? 나 밤마다 가위에 눌려 죽을 것 같아. 어떻게 가위에 눌리는데 그 정도예요? 사흘째 한숨도 못 잤어. 형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다.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집에 와서 기절하듯이 잠들었는데 갑자기 아래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뭐지 하고 보니 웬 나체의 여자가 옆으로 걸터앉아 형을 애무하고 있었다. 형은 그걸 몽정인 줄 알고 파워 섹스를 시도했다. 그런 걸 처음 느껴본 형은 몇 번의 섹스를 시도했고 꿈이라 계속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꾸는 김에 뽕을 뽑자는 식으로 덤벼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하고 사정해도 꿈에서 깨지 않는 것이었다. 네 번째 사정할 땐 머리가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다. 머리가 아픈데도 자꾸 섹스를 하고 있었고 나중엔 왜 깨지 않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가위 눌린 걸 깨는 것처럼 손끝부터 차근차근 힘을 주며 풀었다고 했다. 그렇게 몇 번을 더 사정하고 나서야 깨어났는데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머리가 아프고 울렁거림을 느끼면서 다시 누웠다고 한다. 반나절을 그렇게 기절하듯이 있다가 일어났고 당시에는 그저 과음으로 인한 숙취인 줄 알고 해장하면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며 해장용 감자탕을 먹으려고 친구를 불렀다. 하룻밤 만에 눈 밑이 새카맣게 되고 얼굴이 노랗게 변해버려서 친구가 얼굴을 보자마자 시겁했다고 한다. 그 길로 병원에 데려갔는데 링거만 맞고 나왔다. 병원에서 링거도 맞았고 친구랑 밥도 먹었고 피곤함을 느끼며 일찍 자야지 하고 누웠는데 또 나체의 여자가 나타나서 애무를 시작했다. 이번엔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몸이 움직이며 섹스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게 눕기만 하면 섹스를 하는 며칠을 보내다가 최후의 보루로 나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나는 그 길로 무당 할머니께 가서 말씀드렸다. 할머니께서 독한 년이 시였네 하시더니 문득 나에게 물으셨다. 그년 얼굴은 기억난다 하디? 아니요, 모른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해라. 형은 연락하자마자 바로 그 길로 찾아왔는데 진짜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 얼굴은 퀭하고 눈 밑은 새까맣고 튀어나온 광대에 하얗게 변해버린 입술이 그간의 고통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형이 오자마자 무당 할머니께서는 마루에 이부자리를 펴고 바로 누워서 자라고 하셨다. 형은 인사를 하고 이부자리에 누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멈췄다가를 수십 번 반복하다가 갑자기 고양이의 소리를 냈다. 그리고 고양이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할머니 댁에서 키우던 고양이 나비가 나타나서 같이 울기 시작했다. 한 10분가량 지났을까? 어느 순간 나비가 울음을 그치고 형을 쳐다보고 무당 할머니께선 형을 때려서 깨우셨다. 형은 일어나자마자 토하기 시작했다. 왜 그러느냐고 묻자 얼굴을 봤어라고 대답하더니 울기 시작했다. 대체 뭘 보았길래 그러느냐고 묻자 고양이였다고 했다. 평소와 같이 섹스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래에서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차근차근 애무하면서 올라오는데 허리께에 있던 머리가 갑자기 퍽 하고 터졌다고 한다. 퍽 터짐과 동시에 얼굴을 들었는데 한쪽 눈이 뭉그러지고 구더기가 고여있는 얼굴에 고양이가 핏물을 흘리면서 야옹거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고양이고 그 와중에도 섹스는 계속 진행 중이었다고 한다. 형은 도망가고 싶은데 움직이지도 않고 얼굴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고 했다. 그것이 코 바로 앞에서 야옹거리면서 입을 천천히 벌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야옹거리는 소리는 나면서 입은 점점 벌어졌고 계속해서 벌어졌다고 했다. 입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졌을 때 또 다른 야옹 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깼다고 한다. 일어난 후 무당 할머니께서 삼배 주머니에 뭔가 넣어주시고 그날 밤은 거기서 자고 갔다. 얼마 후에 고맙다고 연락이 왔다. 아직도 신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떨쳐냈는지도 모르는데 나비가 올 때 엄습한 그 섬뜩함은 가끔 소름 끼친다. 그 후로 고양이들을 더 귀하게 보았는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괴물. 내가 이맘때 겨울쯤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나 홀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 그때 대학 입시를 치르고 간 거였으니 고3이었을 거다. 다들 알다시피 고3 수능 끝나면 학교도 안 가고 여유로운 생활이 이어진다. 그래서 나는 여행을 강원도 쪽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강원도 어딘가에 도착했는데 큰 도시는 아니었다. 지금도 강원도에 가보면 알겠지만 도시는 좀 벗어나면 깜깜해진다. 그때는 더 깜깜했다. 겨울이라서 6시만 지나도 서울에서도 깜깜한데 강원도 산지 6시쯤 되니 한치 앞이 보이지 않더라. 어찌어찌 걸어가니 농촌마을이 있어서 이장님에게 부탁해 마을회관에서 자도 되냐고 물었고 이장님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셨다. 그런데 그게 이 글을 쓸 계기가 될 줄은 몰랐다. 그렇게 6시 반쯤 나는 마을회관에 잠들었다. 시골 마을이라 다들 해가 지니 조용했다. 나도 빨리 잠들었고 새벽에 깼다. 너무 빨리 자버리니까 잠이 안 오더라. 핸드폰을 보니 새벽 5시였다. 어차피 난 빨리 여행을 가야 하는 입장이니 씻으려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려 하니 마을회관 문 앞에 이상한 부스스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 바로 핸드폰 액정을 바닥으로 향하게 해서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숨죽였다.
마을회관 큰 창문 앞에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 실루엣이 보였다.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몇 번 그러더니 잠잠해지더라. 그래서 불안해서 30분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조용해져서 살금살금 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켜고 문을 잠갔다. 샤워는 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씻었다. 양치질하면서 혀를 닦는데 구역질이 나오는 거야. 구역질을 하려는데 마을회관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 생각은 둘 중 하나였다. 아까 왔다 갔다 하는 놈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이장님이 들어왔거나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아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이장님일 수도 있었다. 어찌되었든 나 혼자 있는 회관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니 소름이 안 끼칠 수가 없었다. 난 그대로 얼어붙었고 다시 조용해져서 컵에 물을 받아놓은 걸로 입만 대충 헹구고 나가려 했다. 조용했지만 밖에 누군가가 있다는 불안감에 몇 분간 고민했다. 그래서 나는 칫솔을 뒤로 돌려서 칫솔솔 부분 말고 막대기 부분으로 돌린 다음에 혹시나 누군가 나오면 그걸로 눈을 찌른다는 과감하고 무모한 생각을 한 채 문을 열었다.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났다. 정말 내 생에 그렇게 지독하고 더러운 냄새는 맡아본 적이 없었다. 거기다가 아무도 없으니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회관 불을 후다닥 켰다. 그러니 좀 나아졌다. 그래도 겨울인지라 그 지랄을 떨어도 6시 조금 넘었는데 어두컴컴했다. 그렇게 긴장한 채로 6시 반쯤 지나니 이장님이 오셔서 잘 잤냐고 안부를 물었다.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또 그랬다고 혼자 중얼거리셨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다시 되물었더니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다. 마을에 정신이 좀 이상한 70세 할아버지가 있는데 한국전쟁 후유증으로 사람이 오면 긴장을 하고 경계태세를 하신다고 하더라. 그게 심하면 본인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동물을 죽여서 보여준다거나 그런 미친 짓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문은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여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이장님이 화들짝 놀라셨다. 여기 문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랑 본인 부인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며 소름이 쫙 돋았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혹시 밖에 뭐 동물 사체 같은 거 없었냐고 물어보셨다. 그래서 아직 무서워서 나가보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장님은 굳은 표정으로 회관 밖으로 나가서 살펴보셨다. 혼자서 왜 아무것도 없지 왜 없지 이러셨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젊은 사람들이 오면 한국 전쟁 때 젊은 북한군들이 생각나서 그런지 동물을 죽여서 자신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려 한단다. 그게 2번 정도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동물이 있을 줄 알고 긴장을 했는데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다행이네요 하면서 안도를 하며 이제 짐을 챙기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 갑자기 그 냄새가 올라오는 거야. 그 더럽고 불쾌한 냄새. 그때 이장님도 그 냄새를 맡으셨는지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냐며 나에게 물었다. 나도 모르겠다고. 그 할아버지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여기 들어온 이후부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이장님과 나는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찾기 시작했다. 너무 더러운 냄새였다. 그때 갑자기 경찰차가 조용하던 시골 마을의 정적을 깨며 세대가 왔다. 뭔 사건이 일어났나 싶어 찾다 말고 경찰이 어디로 향하나 보니 어떤 조그마한 집으로 향했다. 이장님도 그걸 보시고 뭔 일이 났나 싶어 다시 옷을 챙겨 입으시고는 나가셨다. 나도 따라 나갔다. 이 더러운 냄새에 지배받고 싶진 않았다. 그 집을 가니 웬 할아버지가 피에 범벅이 된 채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고 계셨다. 얼핏 보이는 방 안에 범벅된 핏물. 약간 열린 방문 안에서 피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이장님은 어린 나에게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는지 날 다시 회관으로 끌고 가며 이야기하셨다. 미안하다, 어른들이. 아니에요. 아마 저 사람이 오늘 회관에 온 사람일 거다. 소름이 일순간 쫙 돋았다. 회관에 도착해서 이장님이 날 걱정해서인지 좀 앉아있으라 하셨다. 나는 다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이장님은 알겠다며. 나는 그 더러운 냄새에 압도당한 채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도대체 어디서 나는 냄새일까? 나는 다시 냄새의 근원지를 찾고 싶어 냄새에 짓눌린 몸을 이끌고 일어나 마루 싱크대를 뒤졌다. 어디에도 없었다. 도대체 어디지? TV 뒤를 보았다. 웬 여행용 가방이 있었다. 아마 여기서 나는 냄새 같았다. 들어 올리려 했더니 생각보다 몇 배는 더 육중해서 힘겹게 들어 올렸다. 코를 막은 채 한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여는데 웬 동물사리 지퍼 틈 사이로 보였다.
그때 갑자기 경찰이랑 이장님이랑 마을 사람들이 회관으로 뛰어오는 게 보였다. 그리고 나는 마치 썩은 생선이 있는 검은 비닐을 들춰내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지퍼를 더 내렸다. 생기 없는 사람 머리가 대구르르 구르면서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나는 그 이후에 실신했다. 응급실에서나 그 머리가 누구 것인지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정말 강해 보였나 보다. 그에겐 그가 날 압도하기 위해 죽인 건 그의 부인이었다. 그의 안부를 물어보니 결국 자살했다고 했다. 나는 조용하던 마을에 피바람을 불고 온 것 같아서 집으로 바로 돌아갔고 몇 번 자해도 했었다. 정신과 상담도 여러 해 걸쳐서 했고 3년 전쯤에야 정신과 치료를 마쳤다. 그러나 나는 그를 욕할 수 없었다. 자신의 부인을 죽일 만큼 아팠던 전쟁의 아픔을 그 누가 욕할 수 있겠는가. 그는 사회가 만들어낸 희생자일 뿐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중독. 담배라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발견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담배라는 게 굉장하다는 건 알고 있다. 담배라는 건 식물을 말린 것을 종이로 말아 놓은 것이다. 그것에 불을 붙이면 식물은 연기를 내며 타들어가고 인간은 그 연기를 들이마신다. 연기를 마신다라는 굉장히 이질적인 행동은 놀라울 정도로 단시간 내에 퍼졌다. 그 연기를 마시는 동안은 술에 취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술보다 간편하다. 단지 중독성이 강할 뿐이다. 그런 엄청난 것을 어렸던 초등학생인 내가 접한다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다. 난 특별하다거나 나쁜 짓을 한다는 느낌은 없다. 솔직히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뭐가 나쁜가?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것이다. 여자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이 난 폐가에서 위를 올려다보자 그곳에는 내가 본 것은 머리에서 뇌수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거꾸로 매달린 여자였다. 그 후로 담배를 피울 때마다 그녀를 보았다. 내 이름은 화인,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물론 중학교 다닐 때 조금 놀아서 인문계는 갈 수 없었다. 그나마 공고에는 입학할 수 있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에 달려와서는 옷을 갈아입을 때 뒤에서 아버지가 부르셨다. 우리 아버지는 꽤나 엄하시다. 그런 분이 날 이름으로 부를 때는 보통 설교를 할 때다. 난 설교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미간을 살짝 찡그렸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조금 충격적이었다. 담배 피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아버지의 얼굴이 조금 굳어 있다.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지. 보일러실 왼쪽 구석, 그리고 폐허. 이런, 내가 담배를 숨겨놓은 곳과 내가 담배를 자주 피는 곳이다. 젠장, 어떻게 아신 거지? 이미 전부터 내가 담배 피우던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못 봐주겠구나. 뭘 못 봐준다는 거야? 너 신체 검사 결과가 왔다. 그 결과에서 내가 담배를 피운다는 것을 알았다. 친구들은 안 나온다고 했는데. 아무튼 담배 피우고 싶으면 슈퍼에서 훔치거나 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라. 넌 뭐 피냐? 보통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반어법이다. 아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이 대부분 그렇다. 이럴 때는 무조건 굽히는 게 좋다. 아니에요. 끊을게요. 조심스럽게 말하고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억지 같은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다. 끊을 필요 없다. 그냥 아버지한테 말해라. 여태 내가 너한테 너무 엄하게 대한 것 같구나. 갑자기 왜 이러시지? 보통 반어법에 대응해서 굽히며 들어가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버지도 진심이라는 건가? 그냥 찔러봐. 넘버원이요. 이렇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뭐가 올까? 귀싸대기, 주먹. 내 예상과 다르게. 넘버원. 그게 뭐냐? 새로 나온 거냐?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 시가예요. 넘버원이랑 넘버식스가 있는데 전 넘버원을 펴요. 그래, 내일까지 한 보루 정도 사주마. 지금 필 건 있지? 물론 미리 뚫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하다. 잠깐 나가서 아버지랑 한 대 피우고 오자. 우린 그렇게 페어로 들어가 한 대씩 피며 대화를 나누었다. 꽤 빠르구나. 내가 하나를 다 할 때까지 아버지는 두세 번 정도 하셨다. 역시 내가 젊어서 그런가? 언제부터 폈냐? 초등학교 5학년이요. 사실 나도 자세히는 모른다. 다만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5학년이다. 처음 담배를 피우게 된 계기도 모른다. 그럼 6년째인가? 내 지금은 고등학생이니까. 그래, 오늘 저녁은 어머니랑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자. 좋지. 근데 저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그래라.
아버지가 담배 피우는 걸 허락했는데 2개 피겠다고 보냈겠는가? 아버지를 보낸 건 다른 이유가 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다. 피를 뱉고 귀신을 처음 본 날, 난 그 귀신인 그녀랑 친해져 버렸다. 그녀는 담배를 피울 때마다 내 눈앞에 나타난다. 뇌수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제는 적응이 되었고, 그 뇌수 부분만 생략하면 평범하다. 아니, 오히려 예쁘다. 화인이는 대단하네. 아버지랑 담배도 같이 피우고, 갑자기 아버지가 담배 피우는 걸 허락하셨어. 그녀의 이름은 수인. 웃기게도 내 이름인 화인의 반대다. 참 웃기는 우연이다. 저기 우리 안 한 지 꽤 오래되지 않았어. 그녀가 나의 손을 잡는다. 처음엔 접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젠 접촉이 가능하다. 접촉이 가능해진 건 우리의 관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가장 친밀한 접촉을 요구한 건 그녀였다. 그리고 나보다 그녀가 더 밝힌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내가 미친놈으로 보이겠지. 혼자 바지 벗고 허리 움직이다가 하기 싫어? 아니 하기 싫은 건 아니지만 넌 미친 게 아니야. 난 진짜 존재해. 수인이라는 이름으로서 존재한다고. 난 수인이 너랑 하는 거니깐 환상이 아니야. 내가 미친 것도 아니고. 그녀와 처음 대화를 시도했을 때 난 내가 미친 줄 알았다. 아니면 환상을 보는 거라고. 하지만 몇 가지 실험을 통해 그녀가 귀신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헌데 말이야, 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너를 보고 만질 수 있는 걸까? 그건 담배 피우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담배 연기를 맡을 때마다 마음이 잘 열려서 그래. 이렇게 그녀랑 영양가 없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금방 간다. 아버지가 가신 지 벌써 10분. 미안해, 나중에 해줄게. 아버지가 갑자기 외식을 하자네.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난 페어에서 나와 집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옷을 차려입으시고 기다리시는 중이셨다. 우리는 도시에서 벗어나 조금 달렸다.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다가 외곽 지역으로 들어섰다. 도착한 곳은 꽤나 고급스러운 2층짜리 레스토랑이었다. 들어가자. 여긴 아버지 친구분이 하시는 곳이니 마음껏 먹으렴. 우리는 들어가 조금 비싼 와인과 스테이크를 시켰다. 물론 나도 와인을 마셨다. 와인잔에선 와인이 출렁거린다. 화인아, 어떠냐? 스테이크와 와인은 처음 먹어보지. 그래, 많이 먹어라. 뭔가 이상하다.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표정이 마치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뭐지 이 소름 돋는 느낌은? 제가 담배 피우는 거요. 신체 검사 결과에서 아셨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뀐 듯한 느낌이 든다.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뭐라고 나왔어요? 그냥 학생이 흡연을 하고 있으니 주의를 주기 바람. 이렇게 나왔지. 아버지가 당황하고 있다. 갑자기 친절해진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게 의심이 간다. 그리고 난 결국 발견했다. 아버지의 방 한구석 휴지통에 구겨진 채 버려져 있는 신체 검사 결과. 각종 종양, 입원을 요함. 신체 검사 그건 6개월 정도 전에 했을 텐데. 6개월 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다면 지금은? 결국 봐버렸군. 내가 뒤돌아보자 잔뜩 얼굴을 찡그린 아버지가 계셨다. 아버지, 이건. 그래, 내가 찾던 신체 검사 결과지. 담배라는 말은 있지도 않군요. 내가 담배를 허락한 이유가 뭔지 아냐?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흉악해져 간다. 살기가 느껴진다. 담배 피우는 건 전부터 알았다. 집에 들어오면 냄새가 확 나니 모를 리가 없지. 넌 말로만 듣던 시한부 인생이다. 그런데 내 건강에 대해서 챙길 리가 있냐? 그나마 최근 들어서 얌전해졌길래 내버려 뒀는데 요즘 들어 갑자기 귀찮아져서 말이야. 빨리 죽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담배를 허락해 준 거다. 넌 정말 이기적인 녀석이다. 무슨 소리예요? 너 같은 건 알 필요 없다. 솔직히 얌전히 빨리 죽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설마 일부러? 그래, 신체 검사를 받은 직후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겠지. 하지만 이젠 아냐. 말해줘요. 얼마나 남았죠? 내 인생은 얼마나 남았냐고요. 3개월 이랬던 게 3개월 전이다. 도대체 왜? 몰라서 묻냐? 내 녀석을 치료하는데 돈을 쓰기보다 차라리 내가 죽고 나서 보험금을 타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지. 아버지는 짓걸리더니 나갔다. 나도 물론 따라 나갔다. 그는 천천히 걸어갔다. 가는 방향은 내가 담배를 자주 피는 폐허였다.
하지만 폐허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사라졌다. 그때 흐릿하게 아버지가 걸어가는 게 보였다. 어라, 저 방은 내가 수인이를 처음 봤던. 내 놈은 그 사건 이후 부분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넌 그 아픔을 나에게만 남기고 정작 내 놈은 잊은 거다. 내가 뭘 했는데 그 사건이라는 게 아버지가 그토록 날 증오하게 된 이유란 거야. 너 녀석이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이곳에서 수인이를 보는 게 왜인지 아냐고. 아버지가 수인이를 어떻게? 담배 피울 때마다 수인이가 보이지? 안 그래? 어떻게 그것까지? 귀신이라는 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보인다고들 하지. 담배는 독극물과 마찬가지다. 천천히 자살하는 것과 같지. 그렇다면 내가 수인이를 볼 수 있는 게, 그래, 내가 수인이와 접촉하게 될 수 있던 것도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지. 그보다 어떻게 당신이 수인이를 알 수 있는 거지? 설마 담배를 피우는 것만으로도 당신에게도 보이는 건가? 귀신은 원념이 남아 이승을 떠도는 존재라고들 한다.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귀신은 보통 친족에게 주로 보인다고들 하지. 물론 내 예측이지만 말이야. 이걸 읽어봐라. 담배를 피우면서 아버지는 나에게 종이 하나를 건넸다. 그리고 담배를 피기 시작하며 울상을 지었다. 아버지가 준 종이, 그건 유서였다. 나도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는 불을 붙였다. 그러자 수인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이나, 제발 보지마. 담배를 피자마자 내 눈앞에 나타난 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수인이었다. 어째서야? 어째서 아버지가 널 친족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어째서 아버지한테도 보이는 거야? 나야 죽음이 임박했다곤 하지만 어떻게? 내가 수인이와 말싸움을 할 때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그 유서를 보는 순간 모든 의문이 풀린다. 난 유서를 펼쳤다. 이 글을 오빠가 읽을 때쯤이면 난 이미 죽어 있겠지. 정말 미안해. 정말 오빠한테는 할 말이 없어. 난 정말 나쁜 년인가 봐. 정말 창녀 같은 년인가 봐. 단지 쾌락에 몸을 맡긴 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 처음에 했을 때 그 부드러운 말에 난 넘어가고 말았어.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나도 사실 즐겼던 거야. 나도 사실 좋았던 거야. 그리고 임신해버렸어. 이대로 내가 이 아이를 낳는다면 오빠는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겠지. 이렇게 죽어서 미안해. 유서를 읽자 기억이 났다. 내가 한 짓, 그녀의 정체, 내가 어떻게 기억을 잃게 되었는지. 이제 기억이 났냐?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아버지가 날 그렇게 증오하는 이유를 알겠어. 내가 근친상간을 했기 때문에. 그래. 결국 수인이는 너와 나. 그리고 다른 모든 가족을 위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그렇다면 이 폐허는 우리가 전에 살던. 그녀는 타오르는 집에서 떨어지는 나무 토막에 맞아 기절했지. 그리고 그걸 내가 집 밖으로 끌어냈지. 하지만 결국 뇌출혈로 죽고 내 딸 같은 여동생이 죽은 거란 말이다. 내 녀석이 친고모에게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 생각났다. 수인은 그녀는 나의 고모였다. 내 여동생도 누나도 아닌 고모.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늦둥이. 조카와 나이 차이가 1살밖에 나지 않은 고모. 우리 가족과 함께 살던 고모는 어린 나이여도 아름다웠다. 그리고 내가 4학년짜리 초등학생이었을 때, 내 친고모가 5학년짜리 초등학생이었을 때, 내가 친구한테 들은 한 근친상간 야설을 듣고 그녀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한 것이다. 내 생일 선물로 그녀의 처녀를 딸라고. 물론 그녀는 거절했지만 그녀가 자고 있을 때 내가 덮쳤다. 일을 끝내고 눈물을 흘리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고모, 아니 수인아. 너만을 사랑해. 그녀는 여렸기에 그 말에 넘어갔고 약 6개월 내내 나는 그녀와 성관계를 했다. 그녀는 임신했고 책임감과 걱정에 못 이겨 분신자살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구출되었으나 화재에 못 이기고 떨어진 지붕에 나무 토막에 머리를 맞고 기절한 뒤였다. 그녀는 뇌출혈로 죽었다. 그리고 난 그 충격적인 기억을 최면 치료를 통해 가뒀다. 그래, 내가 처음 담배를 피운 것도 수인이의 장례식 때 손님용 담배를 핀 거였지. 수인이도 너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 수인이도 알고 있었다. 내 녀석이 곧 죽을 거란 걸. 수인아, 그게 사실이야? 하지만 수인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만 있다. 어째서? 나를 사랑한다며.
그래서 죽은 거 아냐. 근데 이제 와서 내 죽음을 바라는 이유가 뭔데? 수인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린다. 아버지는 수인이를 대신해 말했다. 내 놈이 죽으면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같이 있을 수 있구나. 하지만 난 죽기 싫어. 난 죽기 싫어. 어린 나이에 단지 한번 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근데 왜 꼬여버린 거지? 내가 한 행동에는 결과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선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해. 싫어. 수인이도 아버지도 이 빌어먹을 담배도 이제 싫어. 아버지는 고개를 흔들더니 뒷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아버지 빌어먹을 무기 밀매상이었지. 수인이는 내 여동생이었다. 내 놈보다 훨씬 소중한. 한마디만 할게, 아버지. 뭐냐? 담배 끊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방아쇠를 당겼다. 여기냐? 내가 알기론 여기 맞아. 그 불신자살 사건에 이어 살인사건도 났던 곳. 마구하니 느껴지는 것 같아. 담배나 피고 가자. 아무래도 진짜 여기서 날밤 새는 건 무리야. 천장도 없고. 그래, 한 대만 빨고 가자. 근데 네 가방은 언제 메고 있었냐? 무슨 가방? 사람 팔같이 생긴 가방 말이야. 야, 하지마. 무섭잖아. 나 농담 아니야. 네 어깨에 뭐 있어? 그만해라. 네 귀신 자주 본다고 했잖아. 진짜 무서워 그만해. 농담이야. 근데 나 담배 필 때마다 귀신 진짜 보긴 본다. 그래. 마세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가? 아니, 다른 담배 필 때도 그래. 내가 담배 핀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1년 전부터. 그러고 보니 네 요즘 들어 1년 사이에 몸 안 좋아지긴 했지. 그리고 무언가를 받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다. 왜 그래? 왜 갑자기 도망가고 지랄이야? 봤어. 뇌수가 흘러나오는 여자랑 머리에 구멍 뚫린 남자. 그리고 목에 호흡기 차고 있는 환자복 입은 남자.